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또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토요일 새벽 6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천마쌤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간에 하루도 안 쉬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힘든 분들은 무리하게 따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천천히. 어느 정도 이제 내공도 쌓고 멘탈도 강하고 실력도 이제 있다 보면은 저랑 같은 페이스로 달려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천천히 가도 되고 하여튼 급할 거 없어요. 차분하게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쉽게 안 변합니다.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랍니다. 세 가지. 무엇을 살펴보냐? 세 가지. 그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면서 결혼을 하기까지는 착각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나로 인해서 뭐 변화하거나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콩깍지가 씌인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즉, 그 사람만이 가지는 그 사람만의 그런 특성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돼.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내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이는 절제력과 인내심으로 나타나는데 평소에 화나면 화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을 이제 다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한가. 하여튼 이렇게 척하는 한계가 있어요. 친절한 척, 다정한 척. 특히 돌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한번 봐야 돼요. 운전 중에 누가 끼어들었을 때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세 번째는 얼마나 예측 가능한가. 살면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사람이 하게 되는 의사 결정이나 선택이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에요. 그 과정에서 예측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늘 불안한 거야. 늘 불안합니다. 평안 없이는 행복도 없겠죠. 이 평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지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관련된 이야기들 좀 있어요. 애플인데요. 보니까 애플이 그 과거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전술을 많이 썼다고 하네요. 고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 더 적은 신제품, 더 나쁜 사용자 경험을 남겼다는 점에서 이 반독점 혐의가 뚜렷하다. 이게 미국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예요. 미 법무부가 21일 날 애플에 작심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날 반독점 혐의로 뉴저지 법원에 제소한 항목들은 전 세계 주요 정부가 애플에 적용한 반독점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하네요. 특히 미국 정부가 글로벌 정보통신 공룡을 상대로 낸 반독점 그 소송 중에서도 이 전례가 없을 만큼 작심하고 철퇴를 내린 겁니다. 미국 정부랑 빅테크와의 법적 충돌은 1998년 5월에 마이크로소프트, 2020년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서 세 번째네요. 앞서 나왔던 애플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앱스토어나 애플 뮤직 같은 일부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미국 법무부의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하는 애플 생태계 전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자들, 앱스토어 입점 기업까지 피해자가 더 광범위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 법무부 그 담당 차관이 이번 소송은 좁은 범위의 제품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다른 곳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다르다. 뉴욕타임즈는 애플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자 강력한 사업인 아이폰을 직접 겨냥했다. 아이폰은 2007년 이후 수십억 대가 판매되면서 애플 제국의 핵심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법무부는요, 소송 서류에서 애플의 그 불법적인 독점으로 아마존하고 HTC죠. HTC, 그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적은 거예요. 또한 아이폰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용자가 다른 스마트폰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이제 막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스마트폰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을 차단해버리고 애플페이가 아닌 다른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았고 애플워치 이외의 스마트워치도 사용하기 어렵게 생태계 구조를 썼다는 거죠. 특히 아이폰 사용자하고 다른 스마트폰 사용자의 메시징 앱에서 그 표시되는 색을 다르게 해가지고 고객들이 안드로이드 폰으로 넘어가기를 꺼리게 한 것도 반독점 사례로 꼽았는데,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슈퍼앱도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막은 거예요. 슈퍼앱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앱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 애플은 과거에 슈퍼앱 내부의 앱을 개별적으로 등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는 기자회견에서 98년 5월 MS를 상대로 그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언급하면서 애플의 현재 그 행태도 이와 비슷하다고 비판을 합니다. MS를 분할시키라는 법 그 판결까지 나왔던 이 소송은 결국 양측의 합의로 분할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후에 MS는 합의를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해야만 했고 결국에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시장을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고, 먼저 법무부는 애플이 그 매출 기준으로 미국에서 스마트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점유율이 64%로 줄어들고 삼성이 한 18%예요. 98년 소송 당시 95%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던 MS와는 차이가 큽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자사 플랫폼에 묶어놓기 위한 그런 다양한 전략을 불법적인 독점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애플은 그동안 이런 폐쇄적인 생태계 정책이 고객을 묶어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보안과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그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아이메시지 외의 문자 메시지는 기술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논리는 그동안 법원에서 애플이 승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법무부는 이 같은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이 고객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죠. 애플까지 미국 법무부와 소송에 들어가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와 법정 소송에 휘말립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미국 법무부와 검색 시장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그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반독점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또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 지난해 9월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그 아마존이 독점을 통해서 경쟁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소송을 당했고, 메타는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020년 법무부랑 소송 중입니다. 법무부 참 재밌네요. 유일해서 소송하기 한 발 벗어나는 MS도 지난 1월 챗 GPT를 만든 그런 오픈 AI와의 관계를 두고 미국 FTC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독점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기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참 미국 아주 멋지네요. 독점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죠, 이부진 씨. 이부진 씨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계열사 주식 4,100억을 처분한다. 야, 또 주가 떨어지겠네.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조달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랍니다. 어제 금감원에 따르니까 그 이부진 씨는 지난 15일 하나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524만 7,140주를 처분하기 위해서 신탁 계약을 맺었답니다.
그냥 삼성전자 종가를 적용하면 4,14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인데, 하나은행은 이사장과 맺은 계약에 따라서 다음 달 20일까지 이사장이 맡긴 지분 0.09%를 블록딜 등으로 처분해요. 매각이 마무리되면 이 시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89에서 0.8로 줄어듭니다. 이사장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삼성전자랑 물산, SDS, 삼성생명 등의 지분을 블록딜로 5,586억 정도 매각한 바 있어요. 그 같은 시점에 모친인 홍라이 그 관장이죠. 전 관장하고 그 동생이죠. 이서연 이사장 등 동시에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이 세 모녀가 이 매각한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 삼성생명 등의 지분 가치가 2조 7천억이에요. 하여튼 이분희 씨는 이번 지분 매각 목적에 대해서 대출금 상환용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0.33%를 금융회사에다 맡기고 7,070억 원을 연 5% 금리에 차입 중이랍니다. 한 달에 내는 이자 비용만 30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빌린 자금은 이건희 그 삼성 선대회장이 상속세를 내는데 쓴 것입니다. 이 선대회장의 유족은 연부 연납제도인데 이걸 활용하고 있고 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재산은 26조 원, 상속세는 12조 원.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문제네. 상속세 빨리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 상속세가 있다면은 주식을 이렇게 이부진 씨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국가에서 주는 게 낫다. 국가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겠네요. 차라리 국민연금 저주든지 국가가 보관을 해서 이 국가가 이제 갖고 있으니까 팔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부진 씨나 이렇게 새 모녀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팔아야 돼. 결국 팔면은 누구만 손해야? 개미들만 피해보는 겁니다. 개미들만 피해보다니까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또 주가 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블록들 들어온다 하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 우선주는 해당 안 됩니다. 본주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